미국은 뼛속까지 자본주의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살면서 매일매일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사하고 집 사고 차를 바꾸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신용점수에 미치는 변인들 5가지를 나눌게요. 꽤 신뢰도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은 빨리 돌려보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카드보다 현금을 쓰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신용카드는 일찍 발급받아서 쓸수록 좋아요.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되면 공부해서 졸업하고 잡 찾고 비자 해결 이 3가지에만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게 신용이더라고요. 제가 졸업하고 교수가 되자마자 왜 이런 거 여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라고 느낀 게 바로 신용관리였어요. 영어로 크레딧 스코어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 점수로 통일을 할게요.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미국은 매우 특히 신용 점수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돼요. 소셜 세큐리티 넘버, SSN이라고도 하고 짧게는 소셜 넘버라고도 하는데 저도 그냥 짧게 소셜 넘버라고 할게요. 이 소셜 넘버는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소셜 넘버가 있다고 해서 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학생은 주로 GA 하면서 소셜 넘버를 발급받잖아요. 장학금도 소득이니까요. 미국에서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신용 등급은 사실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소셜 넘버를 받자마자 신용 등급이 시작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신용이 누적이 되고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넘버를 받자마자 일단 신용카드를 하나 오픈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신용 점수, 말 그대로 크레딧 스코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쌓이는 건지 제가 5개의 변인을 소개할게요.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걸 확실하게 배운 계기를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됐어요. 저는 교수가 되면 골프장을 끼고 있고 뒷마당은 넓고 수영장과 사우나실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차는 최소한 BMW를 끌어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애리조나로 룰루랄라 이사를 했는데 자동차를 할부로 사려고 해도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있어서 제가 꿈꾸던 그런 집은 그냥 그림의 떡?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죠. 다행히도 그때 저랑 같이 일하던 부동산 그 리얼터 분께서 아무 집이나 막 팔려고 그렇게 푸시하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일단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용 등급을 딱 한 단계만 더 높여서 다시 진행을 해보자는 아주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30년 상환 모기지를 고려한다면 이자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제안대로 다시 유학생이 된 것 마냥 아파트 1년을 계약을 하고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딱 1년 후 최상의 신용 등급으로 꽤 괜찮은 이자율로 저의 첫 미국 집을 구입하게 되었답니다. 그 1년간 저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리얼터가 저를 북클럽에 초대해 줬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론 저의 리얼터도 있었고 대출 담당하는 로너 그리고 체이스뱅크 지점장, 회계사 등 좀 재정 관리나 돈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엄청 많은 도움이 됐죠.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시행착오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신용 점수에 미치는 변인 첫 번째는 미스드 페이먼트예요. 제때 내지 않은 카드값? 이게 신용 점수에 35%나 영향을 미친답니다.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때 신용 점수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이때 미스드 페이먼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때 내지 않은 카드값이 있다면 최근 7년간 미스드 페이먼트가 몇 개가 있는지 기록에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미스드 페이먼트하고 미니멈 페이먼트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카드를 5,000불을 썼어요. 근데 5,000불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미니멈 페이먼트라고 최소한 내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면 연체를 면하게 돼요. 그 미니멈이 한 100불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100불을 카드사에 내면 미스드 페이먼트 기록에는 남지 않죠. 대신 나머지 4,900불에 대한 어마무시한 이자를 내게 되는 거죠. 이건 카드사마다 이자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아멕스나 디스커버는 낮게는 12%에서 높게는 거의 30%까지도 올라가요. 진짜 높죠. 이자율에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 이유는 개인이 카드를 오픈할 때 그 사람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저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거 다 카드사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저의 경험을 또 이렇게 양념을 섞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 점수에 미치는 변인 두 번째는 revolving utilization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신용 한도액 중에서 내가 과연 몇 %나 이거를 쓰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 한도를 정해주잖아요. 카드사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학생 신분으로 그러니까 인컴이 정말 미니멈일 때 TJmaxx 카드를 처음 발급받았었어요. 그때 한도가 500불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500불 간당간당 쓰게 되면 집에 와서 카드값을 갚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이라 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집에 와서 컴퓨터로 카드값을 갚자마자 한도가 또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또 그 한도 안에서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쓰고 갚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알아서 한도를 조금씩 높여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로너가 저한테 그때 시킨 것 중에 하나는 각 카드사마다 전화를 해서 한도를 높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 진짜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신용점수에 30%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아무리 부끄러워도 전화를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애뉴얼 인컴 물어보더니 즉시 한도 상향해줬던 카드사가 있었고 그리고 안 해주는 데도 있었어요. 똑같이 500불을 내가 쓰더라도 한도가 1000불일 때와 몇만 불일 때의 비율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신용점수에 미치는 변인 세 번째는 length of credit이에요. 아까 소셜 넘버 받자마자 신용카드를 오픈하라고 했잖아요. 왜 신용카드를 오픈하는 게 중요하냐면 처음 카드를 오픈해서 그 카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사용한 기간, 이걸 length of credit라 하거든요. 가장 오래된 신용카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는 또 언제 새로운 카드를 오픈했는지, 그리고 내 소셜 넘버로 오픈한 모든 카드의 평균 사용 기간을 고려해서 신용점수에 1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저도 제 딸이 만 13세가 되자마자 애플카드를 발급해줬어요. 아직 딸이 미성년자라서 데비카드는 해줄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플카드에서는 애플카드 패밀리라고 만 13세가 되면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애플카드를 발급해줬고 딸이 만 18세가 되면 바로 개인카드를 발급받도록 시킬 겁니다. 한 300불 정도 될 것 같아. 책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아빠 카드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신용카드는 오픈 기념 리워드가 좀 파격적으로 후한 편이에요. 진짜 후해요. 마일리지나 캐시로 주기도 하고 막 몇백 불씩 주기도 하고 카드 오픈하고 15개월간 카드값을 갚지 않아도 무이자로 쓰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프로모션이 항상 있어요. 사실 저도 미네소타로 이사하면서 그때 가구 사고 막 지출이 너무 심해지던 때 새로운 카드를 하나 오픈해서 한동안 생활비를 무이자로 쓴 적이 있었어요. 여하튼 새로운 카드를 오픈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보너스나 뭐 포인트 때문에 오픈할 수도 있는데 주먹국으로 카드를 많이 오픈하는 거 진짜 안 좋아요. 로너는 대출을 해주기 전에 렌더가 혹시 새로운 카드를 막 주기적으로 오픈해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그런 트렌드가 있는지를 늘 의심하고 주의 깊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웬만하면 새로운 카드는 절대 오픈하지 말아야 돼요. 카드뿐 아니라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집을 살 때 집과 차를 동시에 사야 되는데 집을 먼저 살 거냐 차를 먼저 살 거냐를 막 고민을 하다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의 비율이 너무 크고 그 차 대출은 쉽게 나오는데 집 대출이 또 그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집을 먼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차를 샀던 것 같아요. 신용점수에 미치는 변인 네 번째는 인쿼리예요. 내 신용을 어느 회사에서 돌려받는지 기록이 이렇게 쫙 뜨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차를 사려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잖아요. 가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딜러가 신용을 돌려볼 때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에서 차를 한번 보고 신용 돌려보고 현대 가서 한번 보고 또 신용 돌려보고 막 그러다 보면 하루에 여러 건의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꼭 소프트 인쿼리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 돼요. 카드를 오픈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늘 신용을 돌려보기 때문에 인쿼리 기록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하면서 한 달 안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를 하나 오픈하고 가구점에서 또 할부로 가구를 구입을 하고 베스트바이에서 컴퓨터와 TV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서 신용을 돌려본다면 벌써 인쿼리가 4개나 뜨는 거예요. 이건 배드. 배드예요. 물론 당장 론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괜찮긴 하죠. 신용점수에 미치는 변인 다섯 번째는 total accounts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mix of credits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신용이 있는지 그게 몇 개인지를 보는 거죠.
신용의 종류는 뭐 자동차 할부 받은 거, 컴퓨터 할부로 산 거, 집 대출 받은 거, 신용카드인지도 모르고 오픈했던 스토어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메이시스 백화점 카드, TJmaxx 카드 막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솔직히 저도 면접 보러 다닐 때 옷, 구두, 화장품 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게 스토어 크레딧 카드가 크레딧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주먹구구로 막 오픈을 했었어요. 솔직히. 여기서 쇼핑을 하지도 않지만 이거를 또 없애지도 않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크레딧 카드를 죽이지 않고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없애지 못하고 또 갖고 있답니다. 이런 게 현재 오픈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해지된 카드는 또 몇 개인지, 해지된 거는 언제 왜 해지되었는지 이유까지도 떠요. 제가 여러 번 론을 받으면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은 그 로너에게 출력을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저의 신용이 너무 상세한 기록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옛날에 마일리지 쌓으려고 오픈했던 항공사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연회비도 비싸고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해지해버렸어요. 근데 어카운트를 클로즈한 사유가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원이 입력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보까지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연체가 심해서 이런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건 완전 빨간불이겠죠?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가지를 소개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시중 점수는 돈을 많이 번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관리를 잘하면 저처럼 월급쟁이도 높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이 있을수록 혹은 지금은 당장 미국에 눌러 앉을 계획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소셜 넘버가 생기면 신용등급 관리는 기본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미국 주식 계좌라도 하나 터놓는 센스를 발휘하면 좋고요. 이게 쑥쑥 언니가 가장 후회하는 거라고 했어요. 언니는 소셜 넘버는 있긴 있는데 비자가 만기돼서 그 소셜 넘버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언니가 맨날 그래요. 비자도 살아있고 할 때 미국 주식 계좌 하나 터넣기만 했으면 지금 수수료 없이도 미국 주식 거래 가능했을 텐데.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영상 함께 해주시고 또 댓글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